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베트남과 평양 두 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지도에 보이는 다낭과 하노이 이렇게 둘 중에 한 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낭과 하노이 현재 JTBC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전날인 26일에 도착해서 회담을 끝낸 날인 28일에 떠나는 것으로 아예 공표가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담 때처럼 한 발 앞서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공보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베트남에 26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하루 전날 도착해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지난 1차 회담 때도 싱가포르 총리와의 만남을 제외하곤 내내 숙소에 머물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출국은 일단 28일로 잡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담판이 베트남이나 중국 하이난 등에서 성사될 경우 체류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여부가 변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수도 하노이에서 웅웬 후총 당 서기장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부인 김일성 주석에 이어 50여 년 만에 베트남을 찾아 당대당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가 예상됩니다. 국제 외교 무대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성과를 조명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회담 날짜보다 이틀 전인 25일쯤 하노이를 방문한 뒤 다낭으로 향하는 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도이머이 현장을 참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말 이용호 외무상이 인근 첨단 산업단지를 둘러본 바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이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회담 장소를 유력한 곳은 역시 다낭과 하노이인데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먼저 연결하죠. 다낭에 있잖아요. 다낭 어딘가요? 네, 이곳은 다낭 북동쪽 톡방 지역의 관광 명소인 영흥사입니다. 이 영흥사 뒤에 산길을 따라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아래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내려가면 북미 정상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 두 곳이 거의 나란히 있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보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비교적 있는 위치가 보안에 참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박 기자가 있는 곳 바로 위쪽 인터컨티넨탈 호텔 부근이 지금 벌써부터 출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혹시 현장에 가봤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산 중턱에 있는 데다가 진입로가 사실상 하나여서 보안에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회담장으로 활용이 됐던 센토사 섬 안의 카펠라 호텔이 본섬으로부터의 진입로 하나만 막으면 완전히 차단됐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지금은 베트남에서 해가 이미 진 시간이라서 제가 낮에 한번 둘러봤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예. 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입니다. 사방으로 숲풀이 우거져 있고 외길이라서 이 진입로 하나만 막히면 헬기를 띄우거나 배를 통해야만 호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들어가 볼 텐데 벌써부터 경비가 삼엄해서 안쪽을 살짝 둘러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Sir, can I go inside and look around? Sorry, you know booking hotline phone?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summit? 예, 자, 봤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일견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정상의 숙소도 몇몇 곳이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 어떤 곳들입니까? 네, 다낭은 그 동쪽으로 해안도로가 길게 나 있고 이곳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데요. 북미 정상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호텔 두 곳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도 둘러봤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에이펙 때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 앞입니다. 다낭에서 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한 번 더 묵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바로 차로 5분 거리에는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있습니다.
두 호텔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두 정상이 함께 이곳 해변을 산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박현주 기자,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일단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왜 다낭이 유력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이곳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아무래도 경호와 의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본 적이 있는 고급 휴양지인데다가 또 에이펙이라든가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수도인 하노이와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기 때문에 경호 인력을 운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 3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면 예를 들면 의전 경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곳 다낭 안에 있는 호텔을 무더기로 예약을 했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양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 그 회담 장소를 두고 양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발표한 상황에서 그 장소도 이미 나왔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곳 베트남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끝까지 정확한 회담장은 기밀로 두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낭의 모습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다낭으로 정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없다고 방금 이제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하노이입니다. 여전히 하노이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낭만큼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유력시되는 하노이에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노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 하노이는 앞서 박현주 기자가 있던 다낭에서 북쪽으로 7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하노이 중심가에서도 이른바 대사관 앞 사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 뒤로는 바로 북한 대사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인공기가 펄럭이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요. 또 제 뒤로는 이렇게 오토바이 행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근처에 관광 명소도 많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갖고 온 장비를 보고 북미 회담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묻는 공항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점차 관심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노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하노이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네, 지금 제 뒤에도 지금 공안 대원이 있는데요. 베트남 공안 대원이 워낙 좀 가까이 가는 것은 막아서 저희가 대사관 문을 이렇게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랜 시간 좀 기다린 끝에 대사관 안에서 나오는 북한 사람을 직접, 북한 직원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처음에는 조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질문에는 말을 좀 아꼈지만 점차 옅은 미소도 보이고 비교적 친절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평양에서 특별히 준비하러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다낭인지 하노이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남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통보 받으신 것도 없고. 네, 없습니다. 대사님은 안에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노이가 역시 이제 베트남의 수도이기 때문에 물론 다낭도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한 이른바 이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는 하노이 쪽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북미 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국립 컨벤션 센터, 이곳이 대표적입니다. 하노이 공항에서는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다낭보다도 한 10년 정도 앞서서 지난 2006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곳에서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 꽤 굵직한 외교 또 국제회담을 많이 연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묵었던 호텔도 바로 이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또 여길 중심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고 20분 정도 가면 바로 이곳 북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다낭보다는 하노이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거기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물론.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하노이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전언은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이 하노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또 왜 하노이를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대사관이 이곳 도심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사관 안에 있는 비밀 통신 장비나 또 이미 파견된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서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좀 더 다낭보다는 조금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대사관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베트남 지도자들과도 정상회담을 바로 하노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전망이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대사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하신 하노이가 회담 장소로 채택될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 바로 베트남 지도자와의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걸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전후로 이곳 베트남 주석이나 아니면 당석이나 총리 등 이 고위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뿐만 아니라 북배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사될 경우에는 주석궁이나 총리 관저 공간이 있는 이곳 하노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방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이가혁 기자는 오늘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낭 취재를 하다가 하노이도 여전히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서 하노이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예. 육로로 가면 한 8시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하노이에서 그쪽 정상들을 만나고 다시 또 다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북한 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평양에선 이틀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이르면 내일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 측 당국자와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갈 때도 우리 정부와 협의한 조율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찾은 비건 대표는 이르면 내일쯤 돌아옵니다. 같은 경로로 서울에 들러 우리 측 당국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가 협상 결과를 한국 측에 가장 먼저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JTBC에 비건 대표가 한국과 협의한 조율안을 들고 평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을 찾은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초안을 만들 걸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와 경호 문제 등도 역시 최종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냐? 청와대에선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짐짓 그러는 것인지 어떤 걸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 같은 관측이 무성하게 제기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2주 뒤에 베트남을 간다면은 청와대 의전, 경호, 언론 대응팀 등이 사전 답사를 가는 등 매우 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평양 실무 협상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종전선언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주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 내 국가 정상을 한데 모으는 대규모 외교 행사, 이 사자종전선언 행사까지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예, 현실적인 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물론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실무 협상 결과는 만일 비건이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오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까? 네,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가기 전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로 내려와서도 협상 결과를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이른 예상이긴 하지만 이게 잘 되면 3, 4월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시점에 대한 보도는 아직까지는 예측 보도이고요. 이 답방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나 남북이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정상회담의 의제도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시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1차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면 2차는 그야말로 손잡고 덕담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실제로 양국은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전 협상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살라미와 원샷으로 비유되는 북미 간의 협상 전략이 모두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1차 회담 땐 비핵화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나온 게 CBID,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입니다. 양측 입장에 접점은 없었고 4시간 만에 끝난 역사적인 첫 만남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등 한 발 더 나아간 안을 제안했고 미국도 원샷 방법만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장차가 꽤 좁혀지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실무적 협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단축됐습니다. 1차 회담 당시 물망에 올랐던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몽골, 스위스, 스웨덴 등 그야말로 양국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고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북한 측에 사실상 선택권을 줬고 그러면서 북한이 원했던 베트남으로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첫 만남은 당일치기, 두 번째 만남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엔 정상회담 전날 자정까지 실무진이 협상을 했지만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포괄적인 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오래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핵화의 단계별 디테일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1박 2일 동안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양측의 군사, 외교, 경제 실무자들 간 연쇄 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안보 위기 이론을 앞세우고 나섰습니다. 사회주의 열차를 세우자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한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도 이른바 색깔론은 단골 메뉴입니다.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 이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북미 회담이 구체화되면서 그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 직후 북측이 문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부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부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명운이 걸린 북미 회담을 두고 시대를 거스르는 음모론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